과연 신혼집에 한 달간 머물겠다던 시어머니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병원에 입원했다던 시동생은 정말 존재하는 걸까요? 완벽했던 신혼부부에게 닥친 충격적인 진실과 속 시원한 반전을 지금 만나보세요. 서울 아파트, 새벽 7시 알람이 울려 퍼집니다. 햇살이 하얗게 깔린 거실에서 지훈이 기지개를 켜며 일어났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던 수진도 살며시 눈을 떴습니다. 여보, 오늘도 좋은 하루? 지훈이 수진의 이마에 가벼운 키스를 했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겨우 2달. 아직도 신혼의 달콤함이 가득했습니다. 응, 나도 그래. 커피 타줄까? 수진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작지만 알찬 주방에서 원두 냄새가 솔솔 풍겨 나왔습니다. 지훈은 부산 출신으로 대학을 서울에서 나왔고, 수진은 서울 토박이었습니다. 둘은 회사 동기로 만나 3년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여보, 엄마한테 안부 전화 드려야겠다. 지훈이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부산에 계신 부모님께 매주 안부를 드리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어머니, 지훈이에요. 아이고, 우리 아들. 잘 지내지? 수진이는? 영숙의 목소리가 휴대폰 너머로 들렸습니다. 60대 초반의 영숙은 지훈의 어머니로 부산에서 작은 과일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네. 엄마, 저희 잘 지내요. 수진이도 잘 지내고요. 그래. 다행이다. 그런데 말이야. 영숙의 목소리 톤이 살짝 달라졌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듯 했습니다. 왜요,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그냥 너희 신혼살림 어떤지 궁금해서. 수진이가 집안일은 잘하냐? 지훈이 살짝 당황했습니다. 엄마가 이런 질문을 하실 줄 몰랐습니다. 네, 물론이죠. 수진이 정말 잘해요. 그래? 그럼 됐다. 건강 조심해라. 전화를 끊고 나서 지훈은 왠지 모를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엄마의 목소리에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수진이 커피 2잔을 들고 와서 지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셨어? 안부 물어보시고 집안일 잘하는지 물어보시더라. 어? 좀 이상하네. 평소에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 수진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와는 아직 많이 친해지지 못했지만 평소에는 그런 직접적인 질문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뭐, 별거 아닐 거야. 우리 걱정되시는 거겠지. 지훈이 수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둘 다 마음 한구석에 작은 의문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때 지훈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영숙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지훈아, 미안한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어. 영숙의 목소리가 급하게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너 고모가 서울 큰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 큰 수술을 해야 한대. 지훈이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수진도 심각한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고모님이요? 갑자기 왜요? 자세한 건 잘 모르겠는데 큰 수술을 해야 한다는구나. 내가 서울로 올라가야겠어. 네. 엄마 혼자요? 아빠는요? 아빠는 가게 때문에 못 비워. 나라도 가야지. 그런데 영숙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런데 뭐요? 호텔비가 너무 비싸더라. 일주일 정도만 있을 예정인데 혹시 너희 집에서 잠깐 머물러도 될까? 미안하지만 지훈과 수진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아, 네. 물론이죠. 언제 오세요? 내일 아침 KTX로 올라갈 예정이야. 정말 고맙다. 아들아. 전화가 끊어지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은 커피잔을 들고 있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어떡하지? 갑자기. 미안해, 수진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야. 고모님이 아프시다는데. 아니야. 당연히 모셔야지. 일주일이면 괜찮을 거야. 수진이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신혼 2달 차에 시어머니와 일주일을 함께 산다는 게 부담스러웠지만 급한 상황이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일주일이니까 금방 지나갈 거야. 지훈이 수진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응. 고모님이 빨리 회복되시면 좋겠어. 수진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일주일을 함께 지낸다는 것, 과연 별일 없이 지나갈까요? 다음 날 오전 서울역에서 영숙이 큰 캐리어 하나를 끌고 나타났습니다. 60대 초반의 영숙은 파마를 단정히 한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나온 모습이 마치 중요한 일을 보러 온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여기요. 지훈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도 나왔네. 고생 많이 했어. 영숙이 수진을 보며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편히 쉬세요. 고마워, 수진아. 정말 미안하다. 일주일만 있다가 갈 테니까. 차 안에서 영숙은 고모의 상태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고모가 담석이 심해서 큰 수술을 해야 한대. 서울대병원에 입원하셨어. 많이 아프세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꽤 심각하다고 하더라고. 나이도 있으시고. 그래서 내가 와서 간병을 도와야 해. 집에 도착해서 영숙은 신혼집을 둘러봤습니다. 어머, 집 참 예쁘게 꾸며놨네. 신혼집답게 깔끔하고. 감사합니다. 방은 안쪽 작은 방을 쓰세요. 고마워. 짐 정리하고 바로 병원 가야겠어. 첫날은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영숙은 아침 일찍 병원으로 가서 저녁 늦게 돌아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숙은 떠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어머니, 고모님 상태는 어떠세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도 회복이 더 필요하다고 하네. 의사가 일주일 더 있어 봐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 영숙의 대답에 수진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계실 예정이세요? 글쎄, 한 2주 정도? 미안해, 수진아. 예상보다 오래 걸리네.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났습니다. 영숙은 여전히 집에 있었습니다. 어머니, 고모님이 아직도 입원해 계세요? 이번엔 지훈이 물었습니다. 응. 합병증이 생겼나 봐. 의사가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하네. 나도 빨리 부산으로 내려가고 싶은데. 영숙의 표정이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뭔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수진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영숙은 이제 완전히 집주인처럼 행동했습니다. 수진아, 김치가 너무 짜다. 다음부터는 소금을 좀 적게 넣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할 때 구석구석 좀 더 신경 써. 먼지가 많이 쌓여 있더라. 네, 아, 그리고 지훈이 회사에서 돌아오면 따뜻한 국물 있는 걸로 준비해놔. 남편이 힘들게 일하고 오는데. 수지는 참을성이 바닥났습니다. 신혼생활은 온데간데 없고 매일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저녁에 지훈이 돌아왔습니다. 여보, 어머니 언제까지 계실 것 같아? 벌써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 미안해. 고모님 상태가 좋지 않나 봐. 조금만 더 참아줘.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아? 한 달 동안 병원에만 계시다니. 수진의 의심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이상해. 큰 수술이었잖아. 그래도 혹시 어머니께 고모님 병실 번호 물어볼까? 내가 문병이라도 가야 하는 거 아냐?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하실 거야. 지훈은 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수지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영숙의 행동은 더욱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이제는 아예 집안의 모든 일을 관리하려고 했습니다. 아침 7시 수진이 아직 잠들어 있는데 영숙이 부엌에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수진아, 일어나야지.
며느리가 시어머니보다 늦게 일어나면 안 되지. 수지는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앞으로는 6시 반에 일어나서 남편 아침 준비하고 집안 정리하고 그래야 해. 신혼이라고 해서 게으르게 굴면 안 돼. 영숙은 냉장고를 열어보며 혀를 찼습니다. 이게 뭐야? 반찬이 이것밖에 없어. 남편한테 매일 똑같은 음식만 줄 거야? 오늘 장을 보려고 했는데 장을 봐. 나랑 같이 가자. 뭘 사야 하는지 내가 알려줄게. 마트에서 영숙은 수진을 어린아이 취급했습니다. 이런 비싼 고기는 왜 사? 가계부는 어떻게 쓰고 있어? 신혼이라고 해서 돈을 물 쓰듯 하면 안 되지. 저희가 벌어서 쓰는 돈인데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 결혼하면 집안 경제를 생각해야 하는 거야. 내가 며느리 시절에는 영숙의 잔소리는 끝이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청소기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구석구석 다 해야지. 빨래도 색깔별로 분리해서 해야 하고, 이렇게 대충 하면 안 돼. 설거지할 때도 찬물로 하지 말고 뜨거운 물로 해야 기름기가 잘 빠져. 수지는 하루 종일 영숙의 지적질에 시달렸습니다. 신혼의 여유로움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녁에 지훈이 돌아오면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지훈아, 너도 수진이한테 좀 말해. 아내가 이렇게 게으르면 안 되지. 엄마, 수진이가 게으른 게 아니에요. 평소에도 집안일 잘해요. 잘한다고? 내가 보기엔 아직 많이 부족해. 결혼 생활이 어떤 건지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아. 지훈은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밤에 침실에서 수진이 지훈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여보, 나 정말 힘들어. 어머니가 하루 종일 나한테 잔소리만 해. 미안해. 엄마도 고모님 걱정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나 봐. 그런데 벌써 한 달이 넘었어. 고모님은 언제 퇴원하시는 거야? 나도 모르겠어. 엄마한테 물어봤는데 아직 며칠 더 있어야 한다고 하시더라. 정말 이상해. 한 달 넘게 입원한다는 게. 그리고 어머니는 하루 종일 집에 계시잖아. 병원엔 언제 가시는 거야? 수진의 의심이 점점 커졌습니다. 수진아, 혹시 엄마를 의심하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엄마는 그런 분이 아니야. 정말 고모님 때문에 올라오신 거야. 지훈은 여전히 어머니를 믿었습니다. 수진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이 또다시 수진을 깨웠습니다. 수진아, 벌써 7시야. 며느리가 이렇게 늦잠 자면 어떡해. 수진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일어났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침 준비할게요. 내가 이미 다 해놨어. 너는 청소나 해. 영숙은 이미 아침밥을 차려놓고 지훈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일어나. 엄마가 아침 해놨다. 지훈이 일어나서 밥상을 보고는 놀랐습니다. 엄마가 하셨어요? 평소엔 수진이가 하는데. 며느리가 너무 늦게 일어나더라고. 앞으로는 내가 챙겨줄게. 수진은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역할을 시어머니가 대신하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지훈이 출근하고 나서 영숙의 간섭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수진아, 설거지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물을 너무 많이 써. 빨래는 왜 이렇게 개서 넣어? 구김살이 다 생겼잖아. 청소할 때는 구석구석 먼지까지 다 닦아야 해. 수진은 하루 종일 지적만 당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수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그래, 나야 좋지치. 그럼 준비해. 오후 2시 수진과 영숙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입구에 도착한 뒤 영숙이 내리고 수진은 다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영숙의 핸드폰이 조수석에 떨어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어머, 어머니가 핸드폰을 떨어뜨리셨네. 수진은 핸드폰을 들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에 문득 의심이 들었습니다. 고모님 성함이 뭐였지? 지훈이한테 물어봐야겠다. 수지는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고모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 병원에서 병실을 찾으려고 하는데, 고모님 성함? 잠깐만. 김영자 고모님이야. 나이는 65세. 고마워. 수지는 1층 안내데스크로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입원 환자 김영자 씨 병실을 찾고 있는데요. 간호사가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김영자 씨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65세요. 현재 입원 중인 김영자 씨는 없으시네요. 최근에 퇴원하신 분은 있는데 수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네, 퇴원하셨다고요? 언제요? 2주 전에 퇴원하셨네요. 수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2주 전에 퇴원했다면 영숙은 왜 지금까지 서울에 있는 걸까요? 혹시 다른 김영자 씨는 없나요? 아니요, 현재 입원 중이신 분은 없습니다. 수지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럼 영숙은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수지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8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간호사에게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죄송한데요. 김영자 씨라는 분 혹시 이 병동에 계세요? 아니요. 그런 분 없으세요. 최근에 퇴원하신 분도 없고요. 수지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그럼 영숙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병원을 나와서 주변을 둘러보다가 수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병원 맞은편 카페에서 영숙이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저기서 뭐 하시지? 수지는 몰래 카페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영숙은 옆 테이블 할머니와 대화 중이었습니다. 나는 내 아가씨 간병 때문에 부산에서 올라왔어요. 지금은 아들 집에서 한 달째 살고 있고요. 수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들이 신혼인데 며느리가 집안일도 너무 서툴러요. 사실 며느리가 어떻게 하고 있나 감시할 겸 내가 간병하겠다고 올라왔어요. 요즘 젊은 애들은 가르칠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수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숙은 처음부터 며느리를 교육시키려는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수지는 분노와 배신감에 몸이 떨렸습니다. 한 달 동안 자신이 받은 스트레스와 잔소리가 모두 계획된 것이었다는 사실에 절망감이 들었습니다. 영숙이 통화를 끝내고 일어서려 하자 수지는 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영숙에게 들키면 안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지는 울분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신호등에서 기다리며 눈물이 났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고모님 간병은 핑계였고 처음부터 나를 괴롭히려고 온 거였어? 집에 도착했을 때 영숙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수진아, 어디 갔다 왔어? 핸드폰 가져왔지? 네. 여기 있어요. 수지는 핸드폰을 건네며 영숙의 얼굴을 유심히 봤습니다.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고모님은 어떠세요? 아직 많이 아프셔. 좀 더 있어야 할 것 같아. 영숙은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수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따져 물을 용기는 없었습니다. 일단 지훈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저녁 7시 지훈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수지는 간절한 마음으로 지훈을 기다렸습니다. 여보, 잠깐 얘기 좀 할까? 왜? 무슨 일 있어? 침실로 들어가서 수지는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뭐라고? 고모님이 2주 전에 퇴원하셨다고? 응, 병원에서 직접 확인했어. 그리고 어머니가 카페에서 옆 사람과 대화하는 것도 들었어. 처음부터 나를 교육시키려고 온 거였어. 지훈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럴 리가. 엄마가 왜 그런 거짓말을. 나도 믿고 싶지 않아. 하지만 내가 직접 본 거야. 어떻게 해야 할까? 지훈은 머리를 감쌌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확인해보자. 내가 엄마한테 물어볼게. 거실로 나가서 지훈이 영숙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고모님 어떠세요?
제가 내일 병문안이라도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괜찮어. 고모님이 사람 많이 오면 피곤해하셔. 그래도 가족인데 병실 번호 좀 알려주세요. 영숙이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병실 번호? 그냥 8층인데 정확한 호수는 나도 잘 모르겠다. 그럼 고모님 핸드폰 번호라도 알려주세요. 안부 전화라도 드려야죠. 핸드폰은 수술 후에 잘 안 받으셨어. 지우는 점점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어머니의 대답이 모두 애매했습니다. 다음 날, 지우는 퇴근 후에 직접 병원에 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김영자 씨를 찾아달라고 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현재 입원 중인 김영자 씨는 없습니다. 지우는 어머니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배신감이 몰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지우는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맞아. 고모님은 입원해 계시지 않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 모르겠어. 엄마에게 직접 말할 수는 없고. 부부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직접 따져 물으면 가족 관계가 틀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놔둘 수도 없었습니다. 수지는 스트레스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식욕도 없었습니다. 영숙의 잔소리는 계속됐고, 이제는 거짓말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게으르면 안 되지.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집안 정리도 제대로 안 하고. 영숙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수진에게는 고문이었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이제 영숙이 온 지 5주가 됐습니다. 수진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여보, 나 정말 못 견디겠어. 차라리 우리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갈까? 그럴 수도 없고.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지훈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머니의 거짓말을 알고 있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수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고 있는 이상 정면으로 맞서야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영숙이 또다시 병원에 간다고 하자 수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영숙이 별로 관심 없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고모님이 2주 전에 퇴원하셨다고 하던데요. 영숙의 표정이 순간 굳었지만 금세 태어난 척했습니다. 뭔 소리야? 누가 그런 말을 했어? 제가 직접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병원 앞 카페에서 여유롭게 앉아 계시는 것도 봤고요. 영숙은 잠깐 당황했지만 이내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간병하는 사람도 쉬어야지. 하루 종일 병실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 고모님이 퇴원하셨다니까요. 수진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어쩌라고? 이미 와버린 걸 어떡해. 부산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게 더 돈 낭비야. 영숙의 뻔뻔함에 수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내가 여기 있는 동안 너 집안일 많이 늘었어. 좋은 일 아니야? 좋은 일이라고요. 어머니가 저한테 한 달 넘게 거짓말하신 건데요. 거짓말이 아니라 상황이 바뀐 거지. 그리고 어차피 며느리 교육은 필요한 일이었어. 영숙은 전혀 잘못했다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교육이요? 저 혼자서도 잘 살고 있었는데요. 잘 살고 있었다고. 지훈이 출근하고 나면 몇 시까지 자는지 내가 다 봤어. 그리고 집안 정리도 엉망이었고. 그건 저희 부부 일이에요. 부부 일. 시어머니가 며느리 가르치는 건 당연한 거야. 우리 때는 다 그랬어. 그때 지훈이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지훈아, 내 와이프가 나한테 소리를 지르네. 영숙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모님은 퇴원하신 거 맞아요? 지훈의 직설적인 질문에 영숙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래, 2주 전에 퇴원했다. 그럼 왜 계속 거짓말하신 거예요? 거짓말. 나는 처음에는 정말 몰랐어. 나중에 알았지만 이미 온 김에 며느리 좀 가르치고 가는 게 낫겠다 싶었지. 지훈은 어머니의 뻔뻔함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수진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힘들었다고. 시어머니가 며느리 가르치는 게 뭐가 힘들어? 고마워해야지. 어머니, 지금 농담하시는 거예요? 수진이 분노에 떨었습니다. 농담이 아니야. 정말로 너 많이 늘었잖아. 내가 오기 전에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났어. 지금은 규칙적으로 살고 있고, 영숙은 끝까지 자신이 잘했다는 태도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제가 원해서 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강요하신 거잖아요. 강요? 며느리 된 사람이 그 정도는 해야지. 내가 며느리 때는 훨씬 힘들었어. 지훈이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그만해요. 잘못하신 거 인정하세요. 뭘 잘못했다는 거야? 아들 부부 잘 되라고 한 일인데. 영숙의 뻔뻔함에 지훈과 수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지훈의 아버지에게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이 스피커폰으로 통화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고모님 간병 때문에 온 게 아니었어요. 뭔 소리야? 고모님은 2주 전에 퇴원하셨대요. 엄마가 처음부터 수진이 교육시키려고 온 거였어요. 전화 너머로 아버지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사람이 또 영수가 아버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당장 부산으로 내려와. 와서 가게에 좀 도와. 여보, 나는 변명 말고 내일 아침 첫 기차 타고 내려와. 그런데 며느리가 아직 며느리는 무슨 며느리야? 남의 신혼집에 한 달 넘게 눌러앉아서 뭐 하는 거야? 아버지의 호통에 영숙이 당황했지만 여전히 불만스러워했습니다. 여보, 그래도 내가 여기서 뭘 해? 거짓말하면서 며느리 괴롭히는 게 할 일이야? 나는 아들 부부 좋으라고 한 건데 좋으라고? 지훈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 수진이 스트레스로 밥도 못 먹는다던데. 영숙은 여전히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며느리가 나약해서 그런 거고. 뭐라고? 나약하다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당장 짐 싸. 내가 지금 올라가서 데려갈까? 알았어. 알았다고.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 영숙은 끝까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가 직접 서울까지 올라왔습니다. 며느라 아들아. 정말 미안하다. 하여튼 동네 망신 다 시켜요. 괜찮아요, 아버지. 이제 다 해결됐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내가 단단히 일러뒀어. 영숙은 짐을 싸면서도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정말 잘못한 게 없는데 며느리 교육이 뭐가 나쁘다는 거야. 아버지가 영숙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만해. 더 이상 변명 말고 여보도 내 편은 안 들어주고 내 편? 거짓말쟁이 편을 왜 들어? 아버지가 영숙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가자. 더 이상 패 끼치지 말고 나는 패 끼친 게 아니라 조용히 해. 영숙은 마지못해 캐리어를 끌었지만 여전히 투덜거렸습니다. 아들 부부 좋으라고 한 일인데 요즘 며느리들은 너무 예민해. 지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저희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저희는 저희끼리 잘 살 수 있어요. 간섭이 아니라 도움을 준 거지. 영숙은 끝까지 자신이 옳다는 태도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정말 못 고치겠네. 빨리 차에 타. 여보, 나는 말 대꾸 하지 말고 타. 아버지가 영숙을 거의 끌다시피 차에 태웠습니다. 차창 너머로 영숙이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아버지가 차를 출발시키며 지훈과 수진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너희들 행복하게 살아라.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차가 멀어져 가자 지훈과 수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끝났네. 응. 이제 정말 우리끼리 살 수 있겠다. 집으로 들어가서 거실에 앉은 두 사람은 따뜻한 커피를 마셨습니다. 여보, 정말 고생 많았어. 미안해. 아니야.
이제 끝났잖아. 앞으로는 정말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자. 응. 수진이 지훈의 어깨에 기대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마침내 평화로운 신혼생활이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여보, 브런치 해줄까? 좋아. 우리 집 요리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둘은 행복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 달 넘게 이어진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드디어 속 시원하게 해결됐습니다. 시어머니는 끝까지 반성하지 않았지만 시아버지가 강제로 데려가면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앞으로는 누구의 간섭도 없이 자유롭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